네, 안녕하세요. 혹시 제 소리 들리세요? 소리 들리시면, 네, 잘 들리시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돼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를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하면, 이제 배한수 교수님하고 친분이 있어서 이렇게 시청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제 직업은 한의사인데요. 서초동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고, 진료를 하다가 부랴부랴 왔는데, 머네요, 진천이. 그리고 이제 평강생분들 명단을 제가 받았는데, 100분이시라고요. 보통 이제 건강 강좌를 하면 제가 어, 공진단을 이제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잘하거나 또 이렇게 자세가 좋거나 리액션이 좋으면 공진단을 하나씩 선물로 주고 그러는데 지금은 비대면이라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100분 중에 가장 리액션이 좋고 질문을 아주 이렇게 핵심적인 질문을 한 수강생 있으시면 100분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서 10개를 한 박스로 해서 교수진에게 주소를 받아서 택배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강의 잘 들으시고 질문도 잘 하시고 일단 질문을 주시면 후보자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실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얼굴을 보고 있는데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마만 노출시켜 놓은 분도 있고 어떤 분 지금 78번 김현철 수사관님은 자리에 안 계시네요. 저런 분들은 따로 제가 체크를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벌점 1점씩. 또 우리 성태구 수사관님, 또 오선영 수사관님은 얼굴이 아주 잘 보여서 상점 1점씩 해서 제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 이제 부탁을 이제 받은 게 뭐냐면 이제 수사관님들이라고 들었고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어떤 과정인지 모르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배 수사관님께서 이렇게 나이대가 보통 3, 40대고 중년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건강해야 또 이렇게 수사에 또 이렇게 전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강 관리로 좀 주제를 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시대여서 면역력 쪽을 또 요청을 하시고 사실 제가 지금 이제 전문 진료 분야가 알레르기 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면역에 대해서는 강의를 많이 해와서 또 하나는 제가 관심 있게 또 이제 강의 주제로 삼고 있는 게 체질이거든요. 체질에 따른 건강 관리와 함께 면역에 대해서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목을 체질에 따른 건강 관리와 면역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 이름은 한동화고요. 홍보는 제 호입니다. 큰 기러기의 발자취.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택견을 한 2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제 스승님이 지어준 호죠. 큰 기러기의 발자취처럼 족적을 남겨라. 경희대 졸업했고요. 한의학 박사 한방내과 전문의 취득했고 한동안 한의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근무처가 다 다르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서초동 쪽에 교대역 4번 출구에 4번 출구에 한의원이 있습니다. 경희대 한의대 외래 교수고요. 예전에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자생존, 읽으실 수 있겠죠, 한자, 적자생존. 타인의 종이기원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영어로 돼 있었겠는데, 적자생존. 진화론에는 적응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용어죠. 그런데 이게 요즘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적자생존, 졸자 사망. 적으면 살고 졸면 죽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필기하신 분들도 다 보여요. 그런 분들은 상점 막 들어갑니다. 그런데 좋으시는 분도 분명히 보일 거고 벌써부터 눈이 흐리멍텅 하신 분이 계신데 이게 의도치 않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화면이 뿌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마치 CCTV가 왜 이렇지? 왜 흐리지? 이거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16번 김지연님, 화면이 뿌여서 하나도 안 보입니다. 얼굴 형태밖에 안 보이고. 06번 김도엽 수사관님, 이제 얼굴이 보이시네요. 머리카락밖에 안 보였어요. 네. 이선우 21번 수사관님도 지금 여기밖에 안 보입니다. 네, 잘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단 체질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제 의료에 있어서 기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기록이 돼 있는 이제 문헌에 가장 처음으로 체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게 동양 의학이 아니라 서양 의학입니다. 엠페도클레스 이분이 아리스토텔레스 학파인데요. 기원전 5세기에 처음으로 이 세계는 사책, 이 세상은 흙, 공기, 물, 불,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사람도 이와 맞물려서 사체액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점액질,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게 가장 먼저 체질을 주장한 곳이 서양의학이고 기원전 5세기에 엠페도클레스가 가장 먼저 주장을 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 이게 유행입니다. MBTI. 여러분들 혹시 MBTI 다 알고 계십니까? 제 MBTI는 ENFJ입니다. ENFJ. ENFJ. 외향형이에요. 혹시 E형 계십니까? E형. I형 계십니까? I형. 손 안 드신 분들은 모르시나요? I형들이 많으시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E형 계십니까? 나는 E형이다. 지금 제 화면에 한 30분 보이시는데 한 분 손 드시고 I형은? I형이 대부분 I형을 드시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의사니까 그냥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MBTI를.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수사관이면 E형이 이제 한 분 드셨는데 E형이면 외근형이에요. 외근형. 사람들 만나서 직접 탐문하고 찾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몸으로 움직이는 형이죠. 그런데 지금 I형이 대부분이세요. 이건 사무직입니다. 사무직. 앉아서 일하는 데 적합하세요. 이분들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E형은 외향적이고 활동적이죠. I형은 내향적이고 혼자서 고민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의외인데요. 하긴 수사관님들이 항상 저는 영화밖에 안 봐서 항상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어디 조사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검사를 보호하고 검사도 다 격투기를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저는. 그런데 의외로 I형이 많네요. 어쨌든 이렇게 좀 냉철한 사고 능력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그 엠페도클레스가 4차 엑설을 말한 게 기원전 5세기입니다. 근데 이 MBTI는요 1944년에 만들어진 성격 유형입니다. 지금 맨 밑에 보면 지금 이 커서가 혹시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이죠? 이 커서가 움직이는 게 보입니까 혹시? 보이면 오케이 해볼까요? 커서가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커서를 좀 쓰겠습니다. MBTI가요 원래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 이 약자입니다. 그런데 마이어스 브릭스는요 사람 이름입니다. 이 마이어스는 딸 이름이고요. 누구의 딸이냐? 이 브릭스의 딸입니다. 이게 1944년에 이 브릭스라는 사람이 딸과 함께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 아시죠? 칼 융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인디케이터 16종류의 심리 분석 기법을 이렇게 설문으로 해서 만든 게 바로 MBTI입니다. 1944년이면 꽤 오래됐죠. 네. 이것도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혈액형이 있습니다. 혈액형. 이제 그런 거 있죠. 혈액형. 여러분들 혹시 수사 기법에 그런 거 물어봅니까? 너 혈액형이 뭐야? 그러면 혈액형마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너 MBTI 뭐야?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MBTI 뭐야? 그러면 E형이에요? I형이에요? 그러면 아마 E형은 행동대장일 가능성이 커요. I형은 참모, 브레인. 그러니까 I형이 밖으로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E형이 실내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E형은 될 수 있으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할게요. I형은 야, 밖보다 나는 니네들을 좀 이렇게 컨트롤하고 뭐 그런 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혈액형도 여러분들 아시죠? 성격이 있다는 거. 이게 1901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혈액형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요.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ABO 타입. 여러분들 생물 시간에 배웠죠. ABO 타입. 이게 적혈구에 붙어 있는 항체가 있는데 항체와 특정 항체가 만나면 응고를 해요. 이러면 수혈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O형은 다 줄 수 있고 다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응고가 안 됩니다. 근데 A형은 A형만 받아야 되죠. 뭐 그런 항원항체 반응으로 만들어진 게 ABO 타입이죠. 근데 A형은 혹시 여러분들 A형 계십니까? A형 손 들어보실까요? A형. A형. 자, B형 계십니까? 골고루 계시네요. O형도 계시고, 네, O형. AB형. AB형, 네. 16번 김지현 수사관님, AB형. 네, 다 있습니다. A형한테 가장 잘 맞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A형 다시 손 들어볼까요? 우리 A형 수사관님들한테는 가장 잘 맞는 음식이 바로 소세지입니다. 지금 손 드신 수사관님들, 나 소세지 좋아한다. 손 들어보세요, 다시. 두 분, 세 분, 와, 이거 맞네. 맞네요, 이게. A형한테 소세지가 잘 맞는 이유는 우리 A형 수사관님, 9번, 3번, 2번, 6번 수사관님들은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은 성격이 있으세요. 이게 맞아요. 소심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저분들이 아마 MBTI I를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B형 들어보실까요? B형. B형. 여러분 드신 분들은 오이지가 잘 맞습니다. 오만하고 이기적이면서 지랄 맞습니다. 맞죠. 우리 11번 황존성 수사관님. 얼굴 좋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기적이세요. 그렇죠? 네, 이기적이십니다. O형 손 들어볼까요? 우리 O형. O형. 단순 무식 지랄 맞습니다. 맞습니까? A병, 우리 김지현 수사관님, A병. 다행히 한 분 계십니다. 지랄 맞고. 이건 농담입니다. 우리 농담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 혈액형은 1901년에 발견이 됐습니다. 혈액형마다 항원항체 반응이 서로 달라서 응고가 되는구나. 그게 1901년 오스트리아 의사에 의해서 발견됐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려주고 싶은 말은 이재마 선생님의 사상의학입니다. 이재마 선생님. 근데 이재마 선생님이 사상의학을 발표한 게 조선 후기예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책 이름이, 자, 질문 들어갑니다. 나는 저 한자를 읽을 수 있다. 손만 들어주세요. 상점, 와! 12번 정병만 수사관님. 자, 사운드 들립니까, 선생님? 혹시? 유건 수사관님? 저쪽에서 말하면 안 들리죠? 그러면 입으로만 해보세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동의수세보온이라는 우리 정병만 12번 수사관님 공진단 열알 후보자 일단 올라갑니다. 대단하십니다. 조선 후기 1894년에 이재만 선생님이 동의수세보온을 짓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상의학이 들어갑니다. 사상의학 내용이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뭐 근세입니다. 근세는 아니지만 정근대도 아니죠. 조선 후기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사상 체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독특하다. 중국에도 없습니다. 당연히 뭐 서양의학에도 없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동의수세보온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동의수세보온을 보면요, 황제내경왈, 인문왈,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이렇게 기록을 해요. 기존의 한의서, 이 책에는 이렇게 쓰였고, 이 책에는 이렇게 쓰였고, 이 책에는 이렇게 쓰여서 이런데 나의 생각은 이렇다. 그러면서 사상의학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그 레퍼런스에 있는 모든 문장이 100% 동의보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사관입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이게 어떻게 쓰여진 걸까요? 이재만 선생님은
공부를 많이 했지만 모든 한의서 책을 단권으로 읽으신 게 아니라 동의보감을 독파하신 거죠. 동의보감이 그렇게 쓰여 있어요. 동의보감은 백과사전입니다. 허준 선생님의 의견은 단 1도 안 들어갑니다. 모든 내용이 동의보감에 집필될 시점부터 그 이전에 나온 모든 한의서를 중국에, 한국에, 그러니까 일본 서적은 들어가 있잖아요. 모든 구할 수 있는 서적을 해서 예를 들면 가려움증을 소양이라고 하는데 소양에 관련된 내용을 이 책은 이렇게, 이 책은 이렇게, 이 책은 이렇게 그래서 짜집기를 해놓은 게 바로 동의보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너무 위험한 발언 아니냐. 독창적으로 사상의학을 만들어낸 이재만 선생님이 100% 그걸 동의보감을 보고 이렇게 지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말이 되는 게 그냥 여러분들 이제 뭐 수학아니니까 저보다 더 이렇게 예리한 통찰력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요. 동의수세보원에 그래서 내경활, 황제 내경은 내경활 이러이런 문장이 있겠죠. 그런데 동의수세보원에 오탈자가 있습니다. 오탈자. 손으로 쓰다 보니까 오탈자가 있겠죠. 이 오탈자가 동의보감에 그대로 오탈자가 그대로 동의수세보원 오탈자로 나옵니다. 그러면 황제 내경의 온문은 뭐냐? 오탈자가 없습니다. 이거죠. 이런 근거로 인해서 그리고 거의 100% A 서적활 뭐라고 했던 내용은 100% 그러니까 동의수보원에 쓰여져 있는 내용은 100% 동의보감에 나옵니다. 그렇죠. 자, 또 근거, 중요한 근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사상의학이. 이게 이제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동의보감을 좀 더 발전시킨 독특한 의료 체계를 만들어 좀 더 발전시킨 거죠. 그럼 동의보감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자, 동의보감에 가장 첫 장을 펴면 나오는 문장이 이겁니다. 동의보감을 딱 펴면 서론이 나오고 목차가 나오고 가장 첫 페이지, 원문 첫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시간 관계상 다는 못 읽겠고 빨간 글씨만 볼까요?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사람마다 형색이 다르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선생님들, 수사관님들 얼굴 보면 저분은 무슨 체질 같다, 저분은 무슨 체질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형색이 다르고 얼굴색이 달라요. 형태, 모양이 달라요. 장부 또한 다르니 허준이 동의보감 첫 페이지에 써놓은 겁니다. 형색과 장부가 다르기 때문에 비록 보이는 외증이 같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얼굴에 열이 나서 붓습니다. 이 외증이 같을지라도 치법은 달라야 한다. 이게 허준쌤이 강조한 첫 페이지. 이게 발전된 게 사상의학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볼게요. 이 태음인은 뽑기가 약합니다. 뽑기가 심폐기능이 약해요. 간 기능이 강합니다. 장부 크기가 다르다고 이재만 선생님 봤어요. 체질마다. 이 태음인은 간대 패소하다. 간이 크고 폐가 작다. 태음인들이 술을 잘 마십니다. 그런데 폐기관지가 약해요. 폐랑 짜게 되는 게 대장입니다. 그 대장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과민성 장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이 태음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양인들은 비대 신소합니다. 아주 잘 먹습니다. 성격도 급해요. 근데 콩팥 기능이 약해요. 비뇨 생식기가 약합니다. 그렇죠. 비뇨 생식기가 약하고 소화 기능 강합니다. 소음인은 소양인과 반대로 콩팥 기능은 강하면서 소화기가 약합니다. 태양인은 태음인과 반대로 폐 기능은 좋으면서 간 기능이 약합니다. 그래서 장부 크기에 따라 체질로 나눈 게 바로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태양인입니다. 자, 뭐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제 뒤에 가면 조금 쉬워지니까 조금씩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재만 선생님이 동의수세본에 이런 문장을 써놓습니다. 한거울의 인구를 대략 10,000명으로 친다면 태음인이 5,000명, 소양인이 3,000명, 소음인이 2,000명, 태양인은 한 10명에 불과하다. 이 체질 비율이 지금도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유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부모 체질을 답습하는 거죠.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도 보면 이렇게 태음인과 소양인이 많고
태양인은 통계적으로 보면 0.1% 한국에 밖에 안 된다라고 되는 거죠. 자, 체질은 경향성입니다. 체질은 경향성. 일단 이 점을 하나 강조할게요. 여러분들이 한의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수사관의 얼굴들이 보이네요. 네. 여러분들이 한의원에 가보셨을 수 있었는데 한의원마다 체질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요. 뭐 그거는 이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죠. 객관적인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만 체형을 보고 진맥을 하고 또 식사는 뭐 어떤 걸 좋아하세요? 또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그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치화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갔더니 소양이라고 그러는데 어디로 갔는데 소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한방내과 전문이에요. 체질의학 전문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체질의학과에서는 체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음인이다, 소양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일단 이제 정부에서 받은 이제 한의사 면허증이 있는 상태에서 뭐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겠습니다. 100%그 체질은 없습니다. 체질은 경향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음인입니다가 아니라 소음인의 경향성이 큽니다. 소양인의 경향성이 강합니다. 그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부모가 체질이 다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체질이 달라요. 외가 쪽 할머니, 할아버지 체질이 다릅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체질의 가능성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 말을 100% 신뢰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한의사가 있구나라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소음민입니다라기보다는 소음인의 경향성이 강합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체질을 네 가지로 나누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막 겹칠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인간인가요? 인간이죠. 자, 인간 손 들어보세요. 인간이 아니신 분도 계시네. 사람으로 보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사람입니다. 쉽습니다. 딱 보니까 사람이에요. 지금 딱 보니까 난 남자다. 손 들어보시고, 난 여자다. 손 들어보시고, 우리 아까 제가 MBTI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손 잘 드시는 분들은 E형이 많습니다. I형은 지금 어떤 분들이 이렇게 계세요. 언제 끝나냐?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 이렇게 사람으로 다 이렇게 규정하는 건 쉽죠. 남자, 여자로 규정하는 거 쉽습니다. 그렇죠. 사상체질로 규정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열체질이냐, 냉체질이냐, 그건 좀 쉽습니다. 한번 볼까요? 열체질과 냉체질, 이것도 체질입니다. 열체질은 더위를 많이 탄다. 그렇죠? 선풍기, 에어컨 바람이 좋다. 차가운 음식이 좋다. 더우면 땀을 잘 흐른다. 손발이 따뜻하다. 성격이 급하고 외향적이다. 여기는 뭡니까? 어쨌든 이분들은 열체질입니다. 열체질. 열체질. 그렇죠. 열체질의 특징이에요. 이쪽은 냉체질의 특징입니다. 추위를 많이 탄다. 선풍기, 에어컨 바람이 싫다. 따뜻한 음식이 좋다. 땀이 잘 나지 않는다. 손발이 차갑다. 성격이 차분하고 내성적이다. 비위가 약하다. 이건 냉체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인삼이 맞나 안 맞나, 홍삼이 맞나 안 맞나, 이거는 열체질은 안 맞습니다. 더 열이 나요. 건강의 기울기가 더 기울기가 심해지는 거죠. 인삼과 홍삼 같은 경우는 냉체질이 드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사상체질, 이 사상체질은 소양인, 태음인 중에서 열이 많은 태음인, 태양인이 이 열체질에 속합니다. 그럼 사상체질 중에서도 냉체질은 소음인과 몸이 찬 태음인, 이게 냉체질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리액션이 지금 하나도 없어서 이게 뭐 강의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또 급기야 또 마스크 쓰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어렵지만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객관적으로 쉽게 체질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늑골각입니다. 늑골각. 여러분들 보면 명치 있죠. 명치로부터 자신의 갈비뼈 12번째 갈비뼈까지 쭉 있다 보면 이 늑골에 각이 있습니다. 이 늑골에서 90도보다 크면 90도를 기준으로 해서 90도보다 크면 궁각, 태음인들이 많습니다. 90도보다 작으면 예각이죠. 소양인이나 소음인들이 많습니다. 볼까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이윤석 씨죠. 이윤석 씨는 예각입니다. 이게 늑골각이 작아요. 이런 분들은
소민이나 소양인입니다. 여기 소민이라고 해놓은 거는 이윤석 씨가 소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정영돈. 이 정영돈 씨는 태음인입니다. 늑골각이 둔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38번 김대웅 수사관님 같은 경우는 태음인 같아요. 지금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빵빵합니다. 그러면 늑골각도 커요. 여러분 아주 술도 잘 드실 거고 사람 좋다는 소리도 들을 거고 막 그렇습니다. 잘 드시는 거죠. 그래서 늑골각이 이렇게 예각으로 작으면 소음이나 소양인일 가능성이 크고요. 90도를 중심으로 둔각이면 태음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판단해 보실 수 있겠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무슨 체질일까 한번 보세요. 태음인. 태음인은 곰입니다. 곰. 성격상. 되게 느긋해 보이지만 목적의식이 생기면 굉장히 빨라집니다. 느긋하지만 느긋하지 않죠. 사람이 좋아 보이지만 한번 화가 나면 뒤집어 엎어요. 이렇게 밥상도 뒤집어 엎고 문도 부시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태음인들. 태음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심폐 기능이 약합니다. 우리 이제 김대웅 우리 수사관님을 예로 계속 들어볼게요. 김대웅 수사관님은 살이 좀 빠지셔야 돼요. 태음인들은 아주 잘 먹습니다. 아까 둔각이라고 그랬죠. 아주 잘 먹어요. 운동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비만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게 심혈관 질환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러면 뭐예요? 심장에 무리가 생기고 뇌혈관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태음인은 땀을 빼는 쪽으로 유산소 운동도 충분히 하면서 살이 빠지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태음인들. 대표적으로 보면 이거죠. 이분들이 바로 태음인입니다. 뭐 강호동, 이영재, 정영돈, 누굽니까? 이분도 태음인들이죠. 뭐 사람들이 이렇게 좀 호탕해 보이고 약간 좀 비만해 보이고 이중턱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태음인들. 약간 게으른 사람이 많습니다. 게으른 몸이 무거워요. 일을 제때 처리하지 않고 막판에 서두르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고 꼭 일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과묵해서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능글맞다는 소리를 많이 듣죠. 태음인들의 심리 상태가 이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수사관이잖아요. 수사관 선생님들이면 이제 뭐예요? 이렇게 피의자라는 단어가 맞나요? 죄를 지은 사람, 그렇죠? 피의자가 이렇게 오면 신문을 해야 될까요? 신문. 제가 이제 배한수 수사관님한테 요청을 듣고 뭘 하나 넣어볼까? 어떤 내용을 넣어볼까? 그럼 수사관 측면에서 자신의 체질도 궁금하지만 이 피의자들 신문할 때 이 친구들의 심리 상태도 중요해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의자가 태음이면 말을 안 합니다. 뭐 진술 거부권이라 그래요? 뭐예요? 말을 잘 안 해요. 정보를 잘 주지 않습니다. 묵직하죠. 묵직. 뭐예요? 책임감? 의리가 있어 보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 안 쓸게요. 어쨌든 과묵합니다. 능글맞아요. 뭐 알아서 하시오. 난 잘 모르겠어.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이제 피의자들이 있으면 이 친구들은 태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대범한 느낌이 있어요. 어렵습니다. 우리 소민 수사관님들도 몇 분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태음인 피의자들을 신문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음인들은 능글맞죠. 곰 같습니다. 곰. 자, 뭐 뒤에서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소민은 사슴입니다. 사슴. 사슴 중에서도 꽃사슴이에요. 사슴은 어때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철저합니다. 철두철미해요. 조심스러워서 실수를 잘 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지금 우리 소민처럼 보이는 수사관님이 계시는데 글쎄요. 확실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걱정도 많고 철두철미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이 생기면 완벽하게 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슴이 어때요? 체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몸도 차고 소화기도 약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소음에는 소화기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위장병에 많이 시달려요. 식욕이 좋고 소화가 잘한다. 찬 거 먹으면 설사하고. 소음인들은 몸이 차다, 손발이 차다. 이런 분들이 소음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음인들은. 그렇죠.
저는 항상 겨울이 너무 힘들어요. 손발이 차요, 몸이 차요. 거의 소민들입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소민입니다. 유재석 씨, 이윤석 씨, 그렇죠. 이분들. 이승기 씨, 이분도 이제 소음이죠. 여러분들 이제 유재석 씨를 보면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치밀한 성격입니다. 집에 가서는 말 잘 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 꺼지면 그렇게 사람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계산적이고, 이거 나쁜 쪽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성격상 조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배려심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싫은 소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산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재석 씨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언론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없어요. 그거를 컨트롤 굉장히 잘 하시는 거죠.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음인들. 소음인의 특징이죠. 그래서 소음인은 머리가 명석하고 매사에 치밀하고 꼼꼼합니다. 긴장도가 높아요. 굉장히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내성적이죠. 자기 말을 잘 하지 않아요. 속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질투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많아요. 계산적이면서 이해타산의 얽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사관님들한테 피의자들이 만약에 소음인이다 싶으면 이분들 캐치해내기 어렵습니다. 머리가 좋아요. 이게 뭐죠? 이렇게 막 질문을 여러분들 수사하다 보면 그런 거도 저는 이제 영화밖에 안 보니까 계속 질문을 조금씩 다르게 했을 때 답변이 약간 오류가 나면 거기서 이렇게 캐치를 해서 하는 것들이 영화에 나오던데 소음인들은 그게 잘 안 통합니다. 머리가 좋아서 기어가 맞물립니다. 그래서 치밀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여러 명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한 명이 돈가방을 가지고 튀었다. 소음인입니다. 소음인. 이해타산적이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보통 이렇게 강의를 하면 이런 말 할 때 보면 웃어주는데 하나도 한 명 우리 28번 이병록 수사관님 좀 입가에 미소를 좀 띄워주셔서 상점 20점 올라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소양이입니다. 소양이는 굉장히 빠릅니다. 성격도 빠르고 활동적이고 집에 잘 있질 않아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지금 이 친구는 다람쥐죠, 다람쥐. 그 다음에 여우입니다.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빠릿빠릿하죠. 여러분들 다람쥐는 쥐갑니다. 쥐가 언제 가장 조용한 줄 아십니까? 쥐. 나는 안다. 손 들어보세요. 쥐가 언제 가장 조용할까요? 죽었을 때입니다. 네, 쥐는 죽지 않으면 계속 움직입니다. 네. 37번 안지혜 수사관님, 마스크는 쓰고 계시지만 눈이 해맑게 방금 웃어주셔서 상점 올라갑니다. 어쨌든 소양이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빠릅니다. 그래서 비뇨생식기가 약해요. 여러분들 체형을 봤을 때 소양이는 역삼각형입니다. 소양이는 역삼각형. 어깨가 굉장히 넓어요. 골반이 좁습니다. 그래서 소양이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비뇨생식기, 자궁 쪽 건강이 좀 약합니다. 반대로 소음이는 그냥 정삼각형, 일반 삼각형 모양이죠. 골반이 넓어요. 어깨가 좁고 소음이는. 태음이는 빠졌는데 태음이는 마른 목골형입니다. 그래서 배가 가장 복부 비만한 체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소양인들입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실수도 작고 화도 잘 내고 캐릭터일 수 있는데 자기 성격이 나오는 거죠. 이경규 씨, 또 거성 박명수 소리 엄청 지르고 또 실수도 많이 합니다. 실수도 많이 해요. 행동이 생각보다 먼저 나갑니다. 누구죠? 노홍철 씨 너무 시끄럽죠. 소양인들 생각보다 행동이 많고 말도 많습니다. 그래서 소양인들은 행동이 돌발적이고 성격이 급해서 급하게 일을 도모합니다. 지구력이 부족하고 쉽게 실증을 내고 쉽게 포기하죠. 경솔해서 너무 쉽게 일을 벌려서 실수가 잦습니다. 감정의 변화가 심해 쉽게 화를 잘 내는 편입니다. 감정 표현에 솔직하고 그 자리에서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피의자가
소양인은 이 피의자로 앉아있다. 쉽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말들이 많아요. 소양인들은. 그리고 급합니다. 그래서 화를 조금만 돋구면 막 화를 내면서 자기 이야기를 막 하죠. 그래서 소양인들은 차분하지가 못하고 약간 엉성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태양인은 뭐 거의 없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태양인은 다리가 굉장히 이렇게 가늘고 목이 두껍습니다. 소양인은 아까 역삼각형이라고 그랬죠. 어깨가 넓다고 말씀드렸는데 태양인은 머리가 큽니다. 목덜미도 이렇죠. 자, 그래서 화가 소양인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뭐든지 상기되는 기운으로 문제를 일으키죠. 이재마세임이 스스로 자신을 소양인이라고 했습니다. 소양인. 또 이제 많은 한의사들이 나폴레옹이 소양인일 것 같다. 또 이제 이분들이 나오나 누가 뭐요 기침을 해서 뭐 이제 그 친구 그분이 또 태양인으로 보여집니다. 태양인의 특징은요. 지나치게 일처리를 해서 무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선적이죠. 의욕이 넘쳐납니다. 영웅심이나 자존심이 강하고 과장되기 쉽죠. 감정이 극도로 달하면 분노 치우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무모합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체질 중에 0.1%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태양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내가 무슨 체질에 해당되나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지금 여러분 중에 혹시 그냥 추측컨대 스스로도 추측하는 거죠. 추측컨대 나는 태음인 같다. 손 들어보실까요? 우리 김대훈 수사관님까지 손을 안 드시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태음인 같다. 없으십니까? 나는 김대훈 수사관님 들으셨고, 나는 소음인 같다. 박우길 수사관님, 그 눈빛이 소양인 눈빛인데, 그러시군요. 우리 이병록 수사관님, 제가 봤을 땐 소음인 맞습니다. 소음인. 사람 참 착하고 실수하지 않고 책임감 강하시고, 맞죠? 또 웃으시네요. 나는 소양인 같다. 소양인 같다. 네. 나는 태양인 같다. 안 드시네. 안지혜 수사관님은 무슨 체질 같으세요? 37번 안지혜 수사관님. 1, 2, 3, 4 중에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태양인 1, 2, 3, 4 중에 몇 번? 3번 소양인 같다. 그러시군요.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자, 만약에 나는 태음인에 가깝다라고 생각되시면요. 땀을 내쉬는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살이 찌는 쪽으로 가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100% 심혈관 질환 옵니다. 심장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뇌혈관 질환 옵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빼야 되고 습열이 쌓이면 안 돼요. 이게 피하지방. 비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태음인. 나는 소음인 같다. 건강해지려면 소화가 잘 돼야 됩니다. 소화. 몸이 따뜻해야 돼요. 식욕이 좋아야 되고 소화가 잘 돼야 됩니다. 반대로 몸이 차다. 그러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소음인들, 소양인들 대소변을 잘 보면 건강합니다. 특히 열이 나는 증상 쪽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열이 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열이 나는 것도 일종의 이거죠. 욱하는. 우리 안지수 사관이 사람 참 좋게 보이는데 성격이 욱하십니까? 그래요? 지금 웃으세요. 네. 소양인들은 욱합니다. 그래서 소양인들은 이렇게 욱하는 기운들을 조금 열이 계속 치받쳐 오르니까 가라앉히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태양인 같다. 이분들도 소변을 잘 보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고 상기되는 기운이 소양인과 태양인 기운이 계속 치받쳐 오르니까 기운을 조금씩 낮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러면 음식도 있습니다. 이 음식은 어떤 게 잘 맞느냐? 동물성을 먼저 볼까요? 태음인들은요, 소고기가 가장 무난합니다. 소고기. 그 다음에 장어가 잘 맞아요, 장어. 여러분들 장어구이 그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장어를 드시게 되면 태음인들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장어 드실 때 구워 드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장어가 기름이 많아서 기름을 쫙 빼고 먹어야 돼. 그러시면 효과 못 봅니다.
장어에 들어있는 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섭취를 했을 때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등푸른 생선의 기름 있죠. 또 식물성 기름 있죠. 이런 것들도 태음인들이 적극적으로 섭취를 해야 될 기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어를 드실 때 기름을 쫙 빼서 드시는 것은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장어를 드실 때 뭐죠? 그 생강채 또 깻잎 이런 걸 싸 드시잖아요. 이 이유는 소음인들의 경우에 장어를 먹으면 장어가 성질이 좀 서늘하거든요. 그래서 배탈 설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강채나 깻잎과 같은 따뜻한 식재료로 섭취를 하는 게 좋죠. 그리고 가장 많이 먹는 고기 중에 닭고기, 소음인 겁니다. 소음인이 이 닭고기가 기운이 따뜻하기 때문에 소음인한테 잘 맞고, 그래서 열이 많은 태음인이나 소양인이 삼계탕 즐겨 드시면 안 돼요. 어쩌다 한 번씩은 좋지만, 그래서 뭐 닭백숙, 삼계탕, 소음인들한테 아주 잘 맞고요. 이 양고기입니다. 양갈비인데요. 고기 중에 가장 기운이 뜨거운 게 양고기입니다. 그래서 소음인들은 양고기를 먹으면 마치 인삼을 먹듯이 기운이 납니다. 참고를 해보시고. 그럼 나는 소양이다. 그러면 돼지고기나 오리고기가 잘 맞습니다. 이 돼지고기나 오리고기를요, 이 소음인이 먹으면 설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해사가 아니라 기운이 안 맞는 거죠. 소음이 냉체질인데 돼지고기나 오리고기는 냉성이기 때문에 배탈납니다. 그런데 소양이는 화가 많죠. 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나 오리고기를 먹으면 기운이 차분해집니다. 동물성 식품 중에 기운이 가장 차분한 게 해산물입니다. 이게 뭐죠? 굴이고 전복인데요. 소양인이나 태양인한테 잘 맞습니다. 일부 태음인도 괜찮아요. 소음인은 좀 잘 안 맞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소음인이고 몸이 냉체질인데 굴이나 전복을 먹고 싶다 그러면 구워 드셔야 됩니다. 익혀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생으로 먹는 것들은 문제가 되죠. 식물성은 태음인은 뭐죠? 도라지, 이 더덕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태음인한테 잘 맞습니다. 심폐기능이 약해요. 폐기관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쪽을 많이 드시고, 소음인은 홍삼, 인삼, 그렇죠? 마늘, 이거는 뭡니까? 부추입니다. 이런 것들 식이유황 함량이 많고 또 이렇게 알리신이 많은 따뜻한 식재료들 잘 맞고, 우엉이나 이게 뭐죠? 오이냉채, 이것들은 냉성 식품입니다. 그래서 몸을 서늘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양인들이 잘 맞죠. 여러분들 그 오이냉채 드시다 보면 여기에 청양고추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청양고추. 그런데 청양고추가 들어간 오이냉채는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없는 오이냉채. 오이냉채를 먹는 이유가 여름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소 중에 가장 선호하는 게 오이입니다. 거기다 얼음도 들어가요. 미역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먹으면 더위를 식히죠. 그런데 가족 중에 소음인이 이걸 먹고 배탈이 납니다. 그래서 엄마가 청양고추를 넣어요. 배탈이 안 나게. 그럼 어떻게 돼요? 오이 냉채의 냉성의 기운이 청양고추 열성에 의해서 중화가 됩니다. 이건 죽도 밥도 아닌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선택을 할 때 나는 열체질이다 그러면 청양고추를 빼고 드시든지 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가 냉체질이에요. 근데 오이 냉채를 먹고 싶어요. 그러면 청양고추를 좀 넣어서. 여러분들 냉면도 성질이 가장 선호한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냉면. 그런 소음이 먹으면 배탈 나요. 냉면의 식재료인 모밀이 가장 기운이 서늘한 식재료예요. 그런데 전 국민이 냉면집에 가서 냉면을 즐기지만 배탈이 안 납니다.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겨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자의 열성이 들어가서 냉면에 메밀의 냉성을 중화시키는 거죠. 이것도 그럼 죽도 법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열체질이다. 열을 식히고 싶다. 겨자를 빼고 드시면 됩니다. 나는 냉체질인데 냉면을 친구들과 같이 먹고 싶다. 그러면 겨자를 좀 많이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자, 뭐 태양이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밖에서 그 뭐죠? 1교시 끝났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교시만 마치고 이게 제가 줌으로 강의를 처음 해보는데 정말 힘드네요. 무슨 동상 앞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상점 세 분 했고 2교시에 제가
잘 선택을 해서 공진단 열알 한 박스를 드릴 분을 선택을 할 거니까 2교시에는 면역을 주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 4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쉬셨다가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잘들 쉬셨어요? 2교시 하기 전에 1교시 끝나고 질문이 2개가 들었네요. 먼저 제가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70번 수사관님, 70번 수사관님이 부산지방검찰청의 이준혁 수사관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아유, 예리하십니다. 네. 70번 이준혁 수사관님 어디 계신가요? 아, 네네. 예리한 질문 하셨어요. 네. 성격이나 외형보다는 타고난 장부의 강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부의 강약을 셀프로 알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냥 말씀드릴게요. 없습니다. 셀프로 장부의 강약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체질이 판단이 오류가 나는 이유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음인, 여기에서는 소양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장부의 강약을 실제로 알 수 있다고 하면 명확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체질을 판단할 때 보면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을 예리하게 주셨는데 체형과 성격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체형과 성격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체형, 성격, 한의사들의 진맥, 맥이 체질마다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특정 음식에 대한 반응, 특정 약물에 대한 반응, 그런 걸로 해서 체질을 판단하고요. 한국한의학연구소에서는 이제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이것도 뭐 주관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설문지를 통해서 QSCC라는 이제 국가 공인 설문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좀 더 객관성을 이제 기하도록 하고 있죠. 예를 들면 MBTI도 마찬가지로 설문지로 하는 거죠. 주관적이긴 하지만 항상 동일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그 체질을 어느 정도 판별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70번 우리 이준혁 선생님. 각 체질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준혁 수사관님한테 별표를 2개 줬어요. 이거는 이제 공진단 한 박스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예리한 질문이 없으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체질은 경향성이다. 이러한 질문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소음인 같기도 하고 소양인 같기도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골고루 드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웃을 수 있죠. 저도 약간 웃었어요. 식품영양학자들이 골고루 드세요라고 해서 수십 년 동안 골고루 드세요, 편식하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골고루 먹기 때문입니다. 체질의 경향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신의 체질은 소음인의 경향성이 강합니다 라고 하는데 소음인의 퍼센트지가 40%까지밖에 안 돼요. 나머지 20%, 20%, 10%는 또 뭐 이렇게 20%, 20%, 20%는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일 수 있죠. 50%가 넘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너무 과학적이지 않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팩트입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엄마가 소음인이고 아빠가 소양인인데 나의 체질은 엄마와 아빠의 체질을 골고루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만약에 엄마 아빠가 둘 다 소음인이다. 나는 소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우리 한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28번 이병록 수사관님 어디 계십니까? 28번 이병록 수사관님. 네, 우리 소민 수사관님. 자, 읽어보겠습니다. 알려주신 대로 제가 소민 경향성이 강하다는 전제로 지금은 주로 따뜻한 성분의 음식들이 좋고 또 잘 먹습니다. 하지만 40대 이전까지만 해도 돼지고기나 오리고기 같은 찬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입맛이나 취향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체질 자체가 약간 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지금 연세를 보니까 한 30대부터 시작되신 것 같은데 40대, 50대도 계실까요? 한 43, 40대 같으신데요. 자신의 체질적인 특징이 발현되는 게 있죠.
그 발현되는 증상은요, 자신의 체질대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몸이 점점 이상하게 어렸을 때는 말랐는데 뚱뚱해지는 것 같아. 살이 잘 찌는 것 같아. 태음인의 경향성이 강합니다. 나는 이상하게 성격이 급해지는 것 같아.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아. 뭐 다른 영향을 배제하고 변수는 많이 있겠죠. 그런 소양인의 경향성이 강한 거죠. 나는 몸이 점점 차지는 것 같아. 이상하게 관리를 해도 몸이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손발이 찬 것 같아. 소음인의 경향성으로 가는 거고, 이분은 체질이 소음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입맛은 습관일 가능성이 커요. 자신의 체질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좋아서 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는 가장 좋은 건 이거죠. 먹어서 반복적으로 섭취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특정 음식이 나한테 맞지 안 맞는지를 보려면요, 다른 거를 골고루 먹지 말고, 예를 들어서 닭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려면 닭고기만 3일을 먹어보는 겁니다. 닭고기만. 그런데 점심에 닭고기 먹고 저녁에 돼지고기 먹고 다음날 아침에 소고기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닭고기만, 돼지고기만, 장어만 한 3일 정도 먹었을 때 몸 컨디션이 소화가 잘 되고 대변이 좋고 몸 컨디션이 좋으면 이 음식이 맞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삼 많이 드시잖아요. 홍삼도 시중에 있는 홍삼은 농도가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홍삼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려면 홍삼을 뿌리째 구해서 진하게 달여서 한 3일만 드셔보세요. 컨디션이 좋고 소화가 잘 되고 몸이 따뜻해지고 에너제틱해지면 잘 맞는 소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드시는 도중에 두통이 생기고 눈이 충혈되고 피부에 뾰루지가 생기면 열 체질의 가능성이 커요. 홍삼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막 들어옵니다. 일단 이병록 수사관님도 별표 2개에서 후보자, 공진단 한 박스 후보자 주시겠고요. 95번 유우정 수사관님, 95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오는군요. 당황스러운 질문입니다. 어릴 때 선생님께서 한의 선생님이었나 봅니다. 오링 테스트로 테스트해 주셨는데요. 오링 테스트도 참고할 수 있나요? 아마 이 질문은 오링 테스트도, 잠깐만요. 우리 95번, 네. 유우정 수사관님. 오링 테스트도 참고할 수 있나요? 오링 테스트도 그 사상체제를 판별하는데 참고할 수 있나요? 그 질문 같습니다. 아마 이거는 그 모 한의사 선생님이 그 뭐죠? 무한도전에 나와서 멤버들 쭉 넣고 오링 테스트를 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링 테스트로 판단되는 체질 분류 4가지와 이재마 쌤이 말한 체질 분류 4가지는 다릅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링 테스트로 체질 분류를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사상 체질에서 말하는 체질과 결부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시 설명드릴까요? 혈액형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분류를 체질로. 그런데 이 체질, 그러니까 뭐죠? 혈액형 4가지를 사상 체질로 결부시킬 수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링 테스트는요, 전 근대에서 나온 거고요. 일본의 오무라 박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서로 간의 기운인 거죠. 한 손을 이렇게 만들고, 반대 손에 특정 식재료나 약재를 넣고, 자신에게 잘 맞으면 이 기운이 강해진다. 이게 안 맞으면 덜어진다. 그래서 오링 테스트로 사상 체질을 이제 판별하는 모 한의사 선생님이 했던 거는 특정 사상 체질별로 약재를 올려놓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좀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인삼을 올려놓고 했는데 기운이 강해졌다. 당신은 소민입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상 체질을 판단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분명히 이게 힘의 강약, 이렇게 근전도상으로 근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로 판단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일단 95번 유우정 선생님도 수사관님도 별표 1개로 시작합니다. 네. 앞으로 지금 질문 답변 드리라고 한 5분 정도 썼는데, 자, 그러면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는 면역을 주제로 하겠습니다. 면역.
영어로는 immune입니다. 영어. 자, 면역. 면역은 한자입니다. 한자. 면역. 한자로는 역병을 피하다입니다. 역병을 피하다. 우리 성태구 3번 수사관님은 아주 자세가 좋으세요. 정면에서 자주 잘 보이시고. 우리 성태구 수사관님도 이렇게 상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면역이라는 단어는요, 한의학적 용어가 아닙니다. 저는 한의사고, 이렇게 일제강점기 이후에 들어온 단어예요. 면역. 그러니까 역병을 피하다. 한자긴 한데, 그렇죠. 면역. 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면역이 됐다. 그렇죠. 면역을 높인다. 그 면역이 한자입니다. 역병을 면제하다, 피하다. 영어로는 이민입니다. 영어로는. 그런데 이제 어원이 이뮤니티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에서 이제 어원이 그리스어인데 이뮤니타스가 어원인데요. 그리스에서 보면 특정 그룹 있어요. 귀족 그룹, 뭐 이렇게 천민 그룹, 뭐 무슨 그룹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특정 그룹에는 너희들은 세금 좀 감해줄게. 너희들은 군대를 안 가도록 해줄게. 면제를 시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이뮤니타스입니다. 면제를 시키다. 이게 이뮤니티로 발전했고 요즘 이뮨, 면제를 시키는 거죠. 그럼 뭘로부터 면제를 시키느냐? 질병으로부터 면제를 시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인류 최초로 문자가 아닌 그림으로 면역 반응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메네스라는 왕이고요. 이집트 최초 왕, 일대 왕이죠. 메네스가 죽습니다. 메네스가 죽은 뒤로 추모하는 그림인데 메네스가 뭐 때문에 죽었을까요? 나는 알고 있다. 알겠다. 손들어서 입모양으로 하시면 제가 상장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없으시고 지금 제가 한 20분밖에 안 보여서 다른 쪽에서는 잘 안 보이네요. 답변으로 메시지로 주셔도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콧잔 등에 벌침이 있습니다. 메네스가 벌에 쏘여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인류 최초로 면역 반응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울고 있고 밑에서는 뭐 추모하는 춤을 추고 있네요. 자,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면역, 참 좋은 단어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단어도 아니고 나쁜 단어도 아닙니다. 면역 반응은 염증 반응입니다. 자, 여러분들 상상해 볼게요. 여러분 손등에 가시가 찔립니다. 그럼 어떤 반응이 나타나죠? 붓고, 그렇죠? 붉어지고, 열감이 있고,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게 면역의 4대 반응. 홍, 종, 열통. 홍, 붉어지고, 종, 붓고, 열감 있고, 통증이 나타나는 거죠. 면역 반응은 염증 반응입니다. 그런데 염증 반응이 왜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치료 대상으로 삼죠. 치료 대상. 치료를 해야 되는 걸로. 그래서 소염제를 먹고 항생제를 먹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염증 반응은 치유 반응입니다. 치료는 하고 있지만 몸이 스스로를 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홍종열통의 4가지 증상은 외부로부터, 이 상처로부터 외부의 균이,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를 하는 거죠. 면역세포들이.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우리는 염증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면역 반응은 치유 반응입니다. 치료 반응이죠. 그럼 왜 우리는 염증을 치료하느냐? 너무 염증이 심할 때, 기능에까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치료 대상이 됩니다. 기능.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만성적으로 염증이 회복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치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간단하게 염증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런 약을 바르지 않아도, 어떤 약을 먹지 않아도 낫습니다. 면역 반응은 염증 반응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면역 반응은 염증 반응입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이 너무 활발해도 안 좋습니다. 염증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코로나에 감염된 젊은 친구들이 지금은 그런 보도들이 안 나오는데 갑자기 심한 폐렴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다, 가능성이 높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노인들이 문제가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젊은 친구들이 갑자기 코로나에 걸렸는데 갑자기 폐소미증이 생깁니다. 이거는 뭐냐? 면역 반응이 너무 활발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면역력이 너무 좋은 거죠. 면역력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스트롱,
그렇죠. 사이토카인 스트림, 폭풍, 사이토카인 폭풍. 면역세포들 일종의 사이토카인은 면역세포들인데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난다. 갑자기 온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그 염증 부위로 확 모여서 염증 반응을 확 일으킵니다. 그래서 폐 염증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면 면역 반응은 시소입니다. 적절하게 중요합니다. 안 일어나도 안 되고 너무 과하게 일어나도 안 되죠. 면역력은 참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쉽게 설명드리면 면역력은 적응력입니다. 지금 제가 면역력이 좀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1시간 전에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았을 때는 이게 뭐지? 적응이 안 되네. 그거죠. 이런 강의를 안 해봤으니까. 비대면 강의를 해봤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화면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띄워서 이렇게 뭐 지방에 건강강좌를 가면 또 청중들을 앉혀놓고 했는데 적응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응력이 좋아졌어요. 좀 이렇게 멘트도 좀 자연스러운 것 같고 여러분하고 좀 컨택하는 것도 좋고 저는 지금 면역력이 좀 좋아졌습니다. 적응력입니다. 적응력. 두 번째, 항병력입니다. 항병력. 병을 이겨내는 힘이죠. 어떤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면 폐렴까지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방 나아요. 감기 걸려도 약을 안 먹고 나왔습니다. 항병력은 바로 면역력입니다. 또 하나는 항상성입니다. 항상성. 항상성은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지 않아도 제 몸이 건강해져요. 그 이유는 내 몸이 나의 면역 시스템이 제가 건강했을 때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 그 능력이 바로 항상성, 그게 보통 면역력입니다. 그럼 면역이 좋으면 항상성이 좋기 때문에 항상 기울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교정이 되는 거죠. 오작동이 있을 때 바로 교정이 되는 거고 염증세포가 있을 때 바로 치유가 되는 거고 면역세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치유가 되는 거고 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연 치유력입니다. 그렇죠. 자연 치유력. 약을 먹지 않아도 낫는 거죠. 요즘 그 싸이 코로나 환자들이 많나 봐요. 제 주위에도 있습니다. 저한테 문의를 해요. 한 선생님, 제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100% 감염 증상입니다. 그런데 그 뭐죠? 자가 키트로 약국에 사서 한 거 음성이래요. 그런데 저기는 뭐죠? 실제로 병원 가서 검사하기는 싫대요. 왜냐하면 격리를 해야 되니까. 그럼 그 사람이 판단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낫습니다. 100% 지금 뭐죠? 코로나 증상이 코로나 감염 같은데 낫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는데 약을 안 먹어도 나아요. 뭐예요? 자연 치유력이에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시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면역이 좋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면역이란 단어가 없이 예를 들면 동의보감에는 면역이란 대신 어떤 단어가 쓰였냐? 바로 정기입니다. 정기. 발을정자 기운기증. 자, 한의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문구인데요. 정기 좋네 사불가간. 내 몸 안에 정기가 충만하면 사기는 가히 침범하지 못한다. 라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정기는 면역력이고 사기는 과거에는 바이러스나 세균은 눈에 보이지 않았죠. 현미경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상하다? 왜 목이 아프지? 열이 나지? 그거를 뭔가 들어온 걸로 알고 뭔가 들어온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사기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몇 명은 증상이 생기고 몇 명은 증상이 안 생기지? 이게 정기의 차이구나. 정기가 좋은 사람들은 사기가 들어올 수 없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정기 좋네 사불가가. 면역력이 좋으면 감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참고로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 이제 예방접종도 많이 하셨을 거고 막 그랬을 텐데 자 볼게요. 면역의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맨 위에 일단 자연 면역을 볼까요? 자연 면역.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생기는 겁니다. 가장 먼저 엄마로부터 자궁에서 태어나면 엄마의 항체가 태아에게도 생깁니다. 이게 만 1돌까지는 유지가 돼요. 만 1돌. 1년까지는. 근데 1돌이 되면 스스로 항체를 만들어요. 이거는 수동 면역이죠. 수동. 태아가 만든 게 아니라 엄마 항체가 태아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돌잔치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돌잔치.
1년이 되면 돌잔치를 합니다. 돌잔치를 하는 이유는 네가 이제사 사람이 됐구나. 사람 구실할 수 있구나. 라고 해서 돌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만 한돌이 되면 스스로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엄마로부터 받은 항체를 병을 이겨낸 데 쓰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면역이 생기는 거는 자연 면역이죠. 뭐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근데 수동 면역입니다. 엄마에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자라납니다. 뭐 이렇게 뭐 청소년기, 성인기에 감염이 돼요. 예를 들면 그냥 요즘 코로나 많이 있으니까 코로나 이야기합시다.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러면 슈퍼 면역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항체가 확 생겨나는 거죠. 항체가.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그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몸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능동적으로 몸이 스스로 만들었다고 해서 능동 면역이라고 합니다. 자연 면역이죠. 자연 상태에서 감염이 됐고 내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자연 면역이면서 능동 면역입니다. 여러분들 생물 시간에 다 배웠죠. 옆에 보면 인공 면역입니다. 인공 면역. 인공 면역은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항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항체 주사입니다. 항체 주사. 항체 주사. 항체 주사는요, 이미 항체를 만들어서 항체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항원이 들어왔을 때도 문제가 생기지 않죠. 왜냐하면 항체가 있으니까. 이거는 인공적으로 항체를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인공 면역이고, 스스로 항체를 만든 게 아니라 항체를 인위적으로 넣기 때문에 수동 면역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래는 백신, 여러분들 많이 맞는 백신. 코로나 백신은 인공 면역입니다. 인위적으로 면역을 형성시키는 건데, 여러분들 백신 맞는 거 있죠? 백신 맞는 거는 약독화된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약하게 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 주사를 맞으면 뭐죠? 열이 나고 몸살처럼 있고 이 감염입니다. 감염. 이것도 감염입니다. 근데 굉장히 가볍게 감염을 시켜서 이겨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감염된 상태에서 스스로 항체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게 능동면역입니다. 다 알고 계신 거를 길게 말했습니다. 시간 다 갔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면역력이 이제 이런 건데, 그래요. 면역은 뭐 대충 알겠네. 뭐 그렇죠. 그럼 면역을 깨우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을 내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을 깨우는 3보입니다. 첫 번째, 식보. 건강하게 잘 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 동보. 적절한 운동을 하셔야죠. 심보. 심보를 잘 써야 됩니다. 심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동보를 보겠습니다. 동보. 유산소 운동 많이 하십시오. 제가 1교시에는 체질별로 약간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땀을 빼는 유산소 운동 하세요. 어떤 분들은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어떤 분들은 화를 조절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식품영양학자들이 골고루 드세요. 라고 하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체질과 무관하게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의 목적은 심폐기능을 강화시키는 거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겁니다. 유산소 운동. 많이 걸으셔야 되고 달리기도 좋고 달리지 않더라도 자주 걸으셔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 걷는 것 자체로 전신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력을 높이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육량과 면역은 비례합니다. 그래서 내가 면역을 높여야겠다. 근육량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면역력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를 해야죠. 단백질. 근육은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운동을 하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한의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근육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EV입니다. EV. 제 화면 한번 띄워볼까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EV에 보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딱 해보면 도톰한 부위죠. 도톰한 부위. EV, 그렇죠. EV가 어제라는 부위인데요. 이렇게 딱 했을 때 저는 이제 툭 튀어나왔죠. 저는 돌덩이 같아요. 돌덩이. 단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못 만져보니까 그냥 돌덩이라고 할게요. 단단해요. 근육량이 많고 단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상태에서 눌렀는데 쑥 들어간다. 푹 들어간다.
그러면 근육량이 적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 부위는요, 수태음 폐경이 지나가는 어제라는 혈자리인데 이 자리는 폐의 면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단단하네, 살집이 있네, 근육량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눌렀을 때 푹 들어가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도톰해져 보이지 않으면 근육량이 적은 걸로 판단하셔서 근육량을 늘리셔야 돼요. 다른 쪽 근육량을 늘리시면 여기도 살이 채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면역을 높이는 근력 운동을 꼭 하시도록 하시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는 모두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프로테인이에요. 프로테인. 우리가 이제 프로테인 하면 고기만 생각하는데 우리 몸에 있는 아까 사이토카인이라고 그랬죠. 사이토카인도 단백질이고 면역세포도 단백질이고 단백질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면역도 좋아집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뭐 한의사 입장에서 뭐 한약을 가지고 치료도 하지만 식품을 가지고도 환자들에게 이제 권유를 하는데 제가 판단하건대 식품 중에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식품 바로 버섯입니다. 버섯. 뭐 때문에 그러냐? 버섯에 들어있는 가루 안에 있죠. 베타글루칸. 글루칸의 일종이고 알파글루칸, 베타글루칸이 있는데 버섯에 가장 많습니다. 베타글루칸. 식보 중에 하나죠. 버섯. 이 베타글루칸은요. 염증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소염 작용을 나타냅니다. 대식세포는 몸에 곰팡이나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 우리 몸속에서 혈액 속에서 대식세포가 마크로파지라고 그러는데요. 쫓아가서 포식작용을 대식. 이게 대식세포고 이게 뭐죠? 바이러스나 곰팡이균이면 이렇게 해서 감싸서 죽입니다. 이게 대식세포의 역할인데 대식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러나 바이러스나 세균은 감염을 방지하고 치료 효과도 나타냅니다. 항암 작용도 해요. 베타글루칸이 암세포를 타겟팅해서 이렇게 제거하는 게 아니라 베타글루칸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럼 면역세포 수도 늘어나고 면역세포 활성도도 좋아져서 이 면역세포가 항암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베타글루칸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조절하고요. 간 기능에도 좋고 염증도 빨리 좋아지고 항피로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타글루칸은 버섯의 세포벽 속에 들어요. 세포벽. 자, 여러분 저는 이제 동물입니다. 동물이면서 이렇게 서 있죠. 좀 앉아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 이유는 뭐죠? 동물이면서 서 있는 이유. 골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골격. 동물은 골격이 있어 서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창문 밖에 한번 보세요. 창문 밖에. 보면 나무가 있죠. 풀이 있습니다. 이 식물들은 골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서 있어요. 뭐 때문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안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는 제가 대면 강의할 때 100% 공진단 하나 주는 질문입니다. 식물에게는 골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 메시지 주시면 하나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11번 황종선 수학관님 입을 벌리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단어를 두 자를 말씀하셨나요? 두 자? 아, 땡입니다. 답은 세 자입니다. 답은 세포벽입니다. 세포벽. 세포벽 속에 들어있어요. 베타글루칸이. 그럼 뭐 무슨 말이냐? 뭐 세포벽 속에 들어있으면 안 되냐? 여러분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성 식재료를 먹었을 때 세포벽은 절대 소화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예를 들면 소는 소화가 가능해요. 위가 4개가 있어서 되새김질을 하니까. 소 같은 경우는 채식하는 동물들은 가능한데 인간은 세포벽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타글루칸이 식물의 버섯의 세포벽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버섯을 먹어요. 자, 뭐 보통 이제 버섯 요리하면 이렇게 저희 아내도 그래요. 버섯을 길게 해서 느타리 버섯을 해서 굽습니다. 그래서 올려놔요. 그래서 소스도 있고 찍어 먹습니다. 자, 버섯을 먹습니다. 이 버섯을 넣고 서너 번 씹어서 삼킵니다. 그러면 베타글루칸은 전혀 소화가 없이 되지 않습니다. 왜?
세포벽 속에 있는 세포벽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세포벽 속에 있는 베타글루칸은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생버섯은 갈아서 세포벽을 다 찢어야 됩니다. 말린 버섯은 가루로 내서 세포벽을 다 찢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리에 활용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우리 오선영 수사관님 같은 경우는 결혼하셨죠? 애들 있습니까? 결혼 안 하셨습니까? 아, 네, 네, 묵비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성 수사관님은 집에서 요리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또 남성 수사관님이 가정이 있고 아내분이 계시면 야, 버섯은 제발 나만이라도 나만이라도 좀 갈아줘. 어? 가루로 내죠. 그래서 그 버섯을 가지고 요리를 하십시오. 그러면 향미도 더 좋고 효능도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린 버섯 같은 경우는 이번 오른쪽에는 그 생막걸리에 말린 버섯을 넣어서 발효를 시킵니다. 베타글루칸이 분자량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화를 한다고 해도 베타글루칸을 세포 벽 속에 있는 베타글루칸을 찢어낸 상태에서 위장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이 베타글루칸이 100%안 됩니다. 분자량이 커서. 그런데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이 베타글루칸의 분자량이 잘게 끄지니까 훨씬 효과적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발효를 해서 먹는다는 거는요. 생막걸리에 버섯 가루를 말린 가루를 10% 비율로 넣어서 이 막걸리를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식초가 됩니다. 식초가 됐다면 이미 분해될 만큼 다 분해된 거예요. 그때 요리에 사용하셔도 되고 그거를 물에 타서 드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 여러분 강황 많이 드시잖아요. 강황. 커리에 많이 들었어요. 카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강황을 면역을 높이는 식재료로 이렇게 선택을 했느냐. 바로 강황의 색소, 커큐민 때문이에요. 커큐민. 아래 나오죠. 커큐민. 이 커큐민은요. 염증을 조절하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항산화 작용도 하죠.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염증도 조절하고 질병 예방 효과도 있고 항암 작용도 합니다. 치매도 예방합니다. 치매. 여러분들 인도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학을 제일 잘하는 거 아세요, 혹시? 인도. 이게 이제 그 민족적인 이제 뭐 이렇게 지능의 이렇게 차이도 있겠지만요. 어떤 학자가 인도 사람과 미국 사람의 치매 발병률을 조사해 봤더니 일정 인구 비율당 인도가 미국보다 4분의 1입니다. 치매 발병률이 4분의 1. 원인을 찾았어요. 이게 왜 그렇지? 민족적인 유전의 특성인가? 그렇게 결론 짓지 않고 음식에서 찾았습니다. 바로 카레입니다. 카레. 그럼 카레에 들어있는 어떤 음식 때문에 그럴까? 찾은 게 강황입니다. 그럼 강황이 뭐 때문에 그럴까? 바로 커큐민입니다. 커큐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유전적인 가족력이 있거나 뭐 그러면 치매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강황을 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알레르기 질환과 자가면역 질환을 동시에 억제시키는 작용도 합니다. 탈모에도 도움이 됩니다. 탈모. 우리 지금 제가 지금 보이는 분 중에 탈모 이신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탈모에도 도움이 됩니다. 강황, 커큐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황을 인터넷에서 쳐요. 그래, 강황 한번 먹어보자. 치면 울금이 50% 울금이 막 나옵니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강황 해놓고 가루 해놓고 울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진도산 강황 이거 나옵니다. 헷갈립니다. 보면 볼수록 헷갈립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정리가 되나요? 안 됐네요. 한국에는 강황이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은 100% 울금입니다. 울금. 한국 한반도에는요, 강황이 자라지 않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100% 자라고 있는 것은 자생하고 있는 건 울금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인터넷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한국산 강황 해놓고 울금 치면 또 강황. 다릅니다. 기온 식물이 달라요.
그런데 왜 그런 게 생겼느냐? 강황은 원래 인도입니다. 인도.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강황은 100% 가루입니다. 가공식품이죠. 인도에서 강황을 가루내서 한국으로 수입한 것들은 100% 가루입니다. 안 그러면 수입이 안 돼요. 100% 강황 가공식품인 강황 가루. 강황을 드셔야겠다 그러면 인도산 강황 가루 치면 인도산 강황이 있죠. 자, 뭐 이 말씀 먼저 드려야 되겠군요. 과거에 일본에서 인도에 있는 강황을 가져다 심습니다. 그런데 안 자라요. 이상하게 안 자랍니다. 그런데 강황과 울금은 생강과로 같습니다. 엄마가 생강이에요, 생강. 생강이고 강황과 울금이 이렇게 자식 같은 입장인데 이상하게 강황은 안 자라는데 울금은 잘 자랍니다. 그런데 이 울금에도 커큐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금을 심습니다. 이 울금이 한반도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도 울금을 재배하고 키우고 잘 자랍니다. 특히 남쪽 진도, 그러니까 인도와 가까운 위도 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가서 잘 자라는 거죠. 남부지방, 제주도. 그래서 울금을 치면 진도산 울금, 제주산 울금만 나옵니다. 근데 이것들을 한국에 있는 생산자들이 강황으로 이름을 붙여서 판매하다 보니까 엄청난 혼돈이 생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에는 강황이 없습니다. 울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울금을 가공품도 구할 수 있고 울금을 뿌리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루도 구할 수 있고 함도 구할 수 있어요. 울금을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커큐민은 커큐미노이드라는 성분의 일종인데 커큐미노이드가 강황과 울금의 차이가 10대 1입니다. 자, 봅시다. 그냥 맛으로 먹을래요? 식감으로 먹을래요? 향으로 먹을래요? 그냥 울금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좀 제대로 먹어볼게요. 그러면 강황 가루를 구해서 드시면 됩니다. 자,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식보까지 했습니다. 식보까지. 그럼 남은 건 뭐죠? 신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마음 다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뭐 이렇게 수사 진행하실 때 그 영화처럼 하십니까? 혹시 요즘은 진짜 그런 거 없습니까? 그 소리철 가지고 막 때리고 막 그런 거 하십니까? 예. 뭐 옛날에는 많이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화를 이 피의자 이놈이 진술을 거짓말한 줄 아는데 진술을 안 하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면 이 화를 진정을 시켜야 되죠.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인 혈자리를 두 군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 군데는 내관혈입니다. 왼쪽에 한자가 안내자에 관자가 있는데요. 내관혈인데요. 내관혈은 여기 보이시나요? 이 손목에 있는데요. 자신의 손가락 3개를 손목에 딱 대면 이 끝나는 부위가 이 부위가 내관입니다. 내관. 이게 진정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진정. 그래서 막 이렇게 억울하고 분해 죽겠고 화가 나고 그럴 때는 이 내관을 딱 잡아서 지긋하게 누르시면 화가 가라앉습니다. 재미있는 게 이 내관은 경락적으로 수고론 심포경, 우리 심보를 잘 써라 그 심포경이 바로 심보입니다. 심포. 이 내관. 양쪽을 다 번갈아가면서 5초 정도 눈을 감고 나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 참자. 그럴 때 내관. 또 하나는 오른쪽에 신문. 한자 보이십니까? 신문. 정신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정신이 드나드는 문. 이 경락은, 이 파란색 경락은 심장으로 흐르는 경락입니다. 심장의 경락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손목에서 새끼손가락 쭉쭉 가다 보면 인대가 하나 걸립니다. 딱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자, 잡혀지나요? 이 자리를 누르면서 까딱까딱 하면 자극이 됩니다. 신문. 이 부위는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숨쉬기가 힘들어 그러면 눌러보면 전중혈이라고 해서 양쪽 유두 정중앙 부위에 눌러보면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자지러지는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신문에 침을 딱 하나
딱 한 대만 넣으면요. 통증이 사라집니다. 숨쉬기도 편해지고요. 통증도 사라집니다. 여러분도 긴장도가 심할 때 이 신문을 이렇게 뇌관을 자극해주면 좋습니다. 자, 네. 지금 이제 몇 분 남았는데요. 마지막에 왔네요. 30분까지죠. 질문도 받아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역력은 비를 막는 우산입니다. 지금 이제 아침에 여러분들 출근해야 되는데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산을 펼쳤어요. 근데 우산이 다 찢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를 다 막게 되는 거죠. 이때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세균이라면 여러분들이 펼친 우산은 면역력입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은요. 면역력에 해당되는 우산은 비가 올 때 펼치면 이미 늦습니다. 평소에 건강할 때 증상이 없을 때 한번 펼쳐서 고장난 데가 있는지를 수리를 하지 않으시면 비를 맞게 됩니다. 문제가 되는 거죠. 미병, 치병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미병 상태를 잘 다스려서 앞으로도 건강 유지 잘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몇 급에서 몇 급 이렇게 진급 과정이라고 하시는데, 또 다음에도 여러분들 이런 과정이 있으면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거의 30분이 다 됐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한두 분 받아보고요. 어떻게 할까요? 질문 있으시면 뭐죠? 그 사운드를 켜시고 한번 질문해 줘 보실까요? 한 분이라도. 없으시면 두 번 오사영. 질문해도 될까요? 누구 나왔습니다. 네.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제가 아까 그거 채팅으로 했는데 못 보셔서 네, 몇 번이신가요? 선생님? 96번이요. 96번 수학원 선생님. 네, 성함이 이언정. 이현정 수학원 선생님. 네네. 네. 네. 질문 제가 주십시오. 네, 제가 태음인이라고 한의원에서 진단도 받고 했는데 네. 그전에는 건강하다가 노산 후에 폐가 안 좋아지고 그리고 살도 찌고 당뇨도 지금 약을 복용 중이거든요. 네네.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태음인은 그 무조건 운동을 해서 땀을 빼야 된다고 하는데 네. 그 사실 태음인이 움직이는 거를 싫어하고 시간도 없다 보니까 네. 운동을 꾸준히 잘 안 하게 되는데 혹시 네. 태음인이 꾸준히 잘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을까요? 일단 뭐 말씀 그대로 이제 태음이는 이제 몸이 무겁고 이렇게 한 번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한 번 자면 안 일어나고 싶고 막 그래서 이렇게 쉽게 살이 찔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건 걷는 겁니다. 걷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태음인이 약간 이제 비만한 과체중 상태에서 달리기나 이런 운동을 과격하게 하게 되면 100% 무릎 관절통 때문에 운동을 멈추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하루 3번 이상 맨손 체조 있죠. 초등학교 때 했던 국민 체조. 자주 움직여 주시고 걷기 하시죠. 걷기. 그리고 조금이라도 체중이 주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운동도 중요한데요. 탄수화물이나 고지방식이를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이 길어지는데 그 뭐죠? 율무 있죠. 율무밥, 율무차, 율무가루 이런 걸 많이 드시면 붓기도 빠지고요.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요. 면역력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이 가장 좋을까요? 걷는 거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걷는 거 적극적으로 하셔서 살이 조금 빠지고 근력이 좋아지면 좀 가볍게 달리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걷는 거 위주로 하루에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반복적으로 걸어주시면 또 식이요법도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그 질문은 뭐 한 번만 더 받아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 이제 시간은 다 됐는데요. 그러면 뭐 약속대로 뭐 질문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인터넷에 한동안이온 치시면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카톡이 나오거든요. 저한테 언제든지 한동안 한의원, 그러니까 한동안 한의원 채널 친구 신청하셔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합니다. 제 환자들 소통 창구인데요. 한동안 한의원 채널을 찾아서 친구 신청하셔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서울에 가서도 지금 부재중 전화도 와 있고 막 뭐 그런데요. 잠깐 죄송합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약속드린 공진단은
자, 2명입니다. 후보자가. 28번 이병록 수사관님과 70번 우리 수사관님, 이준혁 수사관님. 네. 두 분이 둘 다 이기면 두 분 하게.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오. 이병록 수사관님 일단 저한테 적고 안타깝습니다. 이준혁 수사관님은 한 분 남으셨는데 어차피 한 분 남았으니까 우리 70번 이준혁 수사관님에게 제가 공진단 열알 한 박스를 우리 교수진 통해서 주소 확인해서 한의원에 가면 택배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여러분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